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공부하시기 힘드시죠? 네. 쉬운 내용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지난주에도 주말에 이제 등산을 하고 왔는데, 제가 등산을 한 지 한 5년 돼요. 횟수로 5년. 근데 매주 하는데, 처음 느꼈어요. 꽃이 이렇게 예쁜 걸. 등산할 때는 꼭 목표만 보고 가잖아요. 정상을 찍어야 된다. 막 힘들다 막 그러는데 중간중간에 보니까 어떤 어르신이 꽃을 이렇게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위 틈에 노란색 꽃잎이 색깔이 너무 예쁜 거예요. 와, 그래서 꽃에 빠져가지고 내려오는 내내 정신을 못 차렸어요. 진달래, 철쭉, 앵두나무 있고, 뭐가 있더라고요. 그 다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거든요. 사진 찍으면. 꽃들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못 참아가지고 또 어제는 토요일 날 갔다가 어제는 자유공원을 갔어요. 거기서 보니까 또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이 꽃들이 너무 예쁘고 또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만국공원이라고 들어보셨죠? 13도 대표자 회의를 해서 그 자유공원에서 그 만국공원이라서요, 과거에는. 13도 대표자 회의를 해가지고 3.1운동에 초석을 다졌고 한성 임시정부를 수립하기로 계획을 한 거예요. 그게 자유공원이었어요. 그래서 야, 이게 참 재밌구나. 사는 게 순간순간을 즐겨야 되는구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공부를 하실 때 우리가 합격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막 달려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만 보고 가면 너무 힘들어요. 이거 아직 1회독도 다 제대로 못했지, 문제집 풀어야 되지, 안 풀리지,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목표만 보고 가는 건 힘드니까 순간순간을 좀 즐겨보세요. 네? 네. 재미가 없더라도 재미를 좀 느껴보시면서 어차피 가야 될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험 볼 때까지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열심히 하자 그러지 말고 순간순간 좀 재미를 느껴보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재밌지 않겠어요? 네. 자, 보시죠. 그럼 재밌는 거. 229페이지 보시면 물권의 소멸이라고 나와요. 자, 앞전에 우리 뭘 공부했었죠? 물권법 총칙에서 뭘 공부했어요? 물권의 객체, 주체, 물권의 특질, 물권의 효력에서 물권적 청구권하고 우선적 효력이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물권 변동론으로 갔잖아요.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과 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 나누고 부동산 물권 변동은 다시 법률 행위에 따른 물권 변동과 법률 규정에 따른 물권 변동. 그죠? 동산도 마찬가지. 자, 그 다음에 물권 변동이라는 건 그렇다면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물권의 발생은 법률 행위나 법률의 규정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죠. 변경도 법률 행위나 법률의 규정을 통해서 변경될 수 있고, 물권이 소멸된다. 어떻게 소멸되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물권의 소멸 원인이 나오는 거예요. 따로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물권 변동론의 일환이다 그거예요. 발생, 변경, 소멸 중에서 소멸을 딱 뽑아서 우리 민법에 물권 몇 개 있더라 그랬어요? 8개 있다 그랬잖아요. 그 8개 물권이 공통적으로 언제 소멸하느냐 그거예요. 첫 번째는 뭐죠? 물건의 멸시를 통해서 물권이 소멸합니다. 그 물건이 없어졌어요. 예를 들어 건물이 있다가 건물이 부서진 거예요. 그러면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저당권, 전세권과 같은 이런 모든 물건은 다 어떻게 된다? 소멸한다. 집이 무너지면 멸시라면 집에 대한 모든 물건은 어떻게 된다? 소멸한다. 동의하세요? 네. 두 번째, 소멸시효를 통해서도 물건은 소멸하는데 이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물건은 용익물건만 그래요. 용익물건만. 소유권은 소멸시효로 소멸하는 경우는 없어요. 소유권은 그냥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에 그것을 항구성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항구성. 항구적이다, 영원하다 그런 거예요. 소유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에요. 담보물권도 마찬가지인데 용익물건만 소멸시효 대상이고 요거는 20년간 행사하지 않게 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그럼 어떤 권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시효로 소멸할 수 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포기를 통해서도 물건은 소멸합니다. 물건 포기할 수 있나요? 네. 그죠? 근데 이것도 이제 나눠보면 포기는 두 가지예요.
소유권을 포기하느냐 아니면 제한 물권을 포기하느냐 그거예요.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단독행위예요. 상대방 없어요. 근데 제한 물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예컨대 전세권자가 전세권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전세권 포기한다는 것은 설정자에 대해서 전세권자가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 포기한 사용 수익권은 설정자에게 돌아가니까 상대방이 있는 거 없는 거? 있는 단독행위다 그거죠. 자, 그렇다면 포기의 의사 표시는 포기라는 것은 법률 행위인가요? 법률의 규정인가요? 포기한다는 건 법률 행위죠. 의사 표시를 통해서 포기하는 거죠. 따라서 이건 등기해야 된다, 등기 없이. 등기해야 되는 거예요. 법률 행위에 따른 물권의 소멸이니까 등기해야 된다. 그럼 빈집 많이 들어봤죠, 빈집. 실제로 빈집 많이 있나요? 네. 있어요? 있어요. 지금도 많아요. 저도 가지고 있는 빌라가 하나 있는데 빈집이에요, 거기. 재개발 노리고 10년 전에 했는데 아직도 안 돼요.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그냥. 줄 때까지. 예. 나 해야 되는데 거기 왜 안 하는지 모르겠네, 그냥. 같이 10년 전에 산 게 아직도 있어요. 이거 가다동에 있어요. 빈집이에요. 근데 그거 제가 포기한 건가요? 아니요. 사람 살지도 않고 저는 소유권 등기 가지고 있어요, 계속. 근데 포기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럼 포기가 아니죠. 근데 빈집이라니까요. 그냥 빈집이에요. 그런데 지방에 가면 오히려 그 빈집만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하는 유튜버들이 있어요. 글 찍어요. 빈집만 찾아다니면서. 마을 자체가 없어요. 사람이 하나도. 다 버린 거예요, 집을. 그런 데가 의외로 많다. 산중턱에 있는 시골 마을이라든지 이런 데들 있잖아요. 도로도 다 있는데 집이 다 비었어요. 자, 그거는 그 소유자가 지금 그 재산권을 포기한 건가요? 아니죠. 왜 안 해요? 비었는데? 포기는 법률 행위죠. 의사표시죠. 그거를 통해서 권리를 소멸시키고자 한다면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등기해야 되는 거예요, 등기. 등기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등기해요? 내가 예를 들어 시골집이 있는데 자꾸 그것 때문에 세금 나와요. 쓰지도 않고. 재산세로 나와요, 그게. 포기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국으로의 소유권에 이전 등기를 해주는 거예요. 국가로 줘버리는 거예요. 그게 포기다. 따라서 의사표시만 가지고 포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부동산에 대해서만큼은. 법률에 따른 물권의 소멸이니까 186조 때문에.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요거 가지고 틀리게 내면 바꿔치면 되겠죠.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이 있는 거, 제한물권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그러면 X. 네. 자, 그 다음에 포기. 그 다음 공용징수입니다. 수용되잖아요. 수용되면 제한물권이 소멸합니다. 제한물권이 소멸해요. 그럼 수용되면 제한물권 소멸하잖아요. 그러니까 제한물권이 소멸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수용되면. 자, 만약에 미등기된 부동산이에요. 미등기된 부동산에 수용되면 이때는 무슨 등기예요? 보존등기 들어가야죠. 보존등기. 그죠? 근데 이미 등기된 부동산이에요. 이미 등기된 부동산이 수용되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요? 이전 등기를 합니다. 실무상 이전 등기예요. 그래도 요거는 원시 취득에 해당한다. 요거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도로가 있었고, 여기 이제 갑소유 땅이 있었는데 도로를 확장해요. 이렇게 확장해요. 그럼 갑의 토지를 이제 수용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해서 이제 예컨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그러면 얘는 소멸하고 깨끗하게 소유권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취득이에요? 원시 취득이다. 원시 취득. 그렇지만 실무상으로는 기존에 등기가 있었던 부동산에는 이전 등기를 한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무슨 등기예요? 혼동. 등기가 아니라 혼동. 자, 혼동은 뭐냐면 갑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럼 소유자가 갑이에요. 그럼 이 소유자 갑은 전세권자에게 자기가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거예요. 소유자가 사용수익권을 가지고 있고 처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사용수익 처분이라는 것은 권리 속에 들어있는 각각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권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사용 권능, 수익 권능, 처분 권능을 모조리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완전 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반면에 사용 수익만 가능하게 한다 그러면 무슨 물권? 용익 물권. 사용 수익은 못하고 처분만 가능하다 그러면 걔는 무슨 물권? 담보 물권. 아시겠죠? 다시. 소유권은 그래서 사용 수익 처분의 권능을 다 가지고 있는 완전 물권입니다. 그런데 용익 물권은 사용 수익만 되고 처분은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처분이 제한된 제한 물권이고, 담보 물권은 처분만 하고 사용 수익은 못 하죠. 그러니까 용익이 제한되어 있는 담보 물권이다. 제한 물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한 물권 그러면 그게 용익 물권이고 담보 물권으로 나누잖아요. 그럼 이 용익 물권은 뭐가 제한된 거예요? 처분이 제한된 거고, 얘는 뭐가 제한됐어요? 용익이 제한된 거예요. 그죠? 또 얘기하자면 사용한다, 수익한다 라는 말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냐면, 소유자가 지가 쓰면 사용이지만 자기가 안 쓰고 남에게 빌려주면 그건 수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쓰면 사용이고 남이 쓰면 사용료를 받으니까 수익이 되는 거예요. 지가 쓰면 사용, 남이 쓰면 수익. 결국 그러면 사용 수익이다라는 것은 결국은 가치 측면에서 보면 사용하는 가치예요. 사용 가치. 그죠? 자기가 쓰면 사용이고 남이 쓰면 수익이니까 어쨌든 두 개는 사용 가치가 되는 것이고, 가치 측면에서 요거는 교환하는 가치가 되는 거예요.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를 전부 행사할 수 있는 완전한 물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럼 사용 가치를 요걸 대상으로 하는 물권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용익 물권이고, 교환 가치를 대상으로 하는 물권을 담보 물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런데 소유자가 사용 수익권을 가지고 있어요. 처분권까지. 그런데 전세권자 을에게 사용 수익권을 넘겨줍니다. 이렇게 넘겨줘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이런 걸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넘겨주는 걸 뭐라 그래요? 이런 걸 설정적 승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전세권자라고 하고 얘를 뭐라 그래요? 전세권의 설정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이 만료되면, 예를 들어 3년이면 3년 동안 사용수익하게 해주고, 기간 만료되면 다시 이렇게 복귀하는 거예요. 이걸 소유권의 탄력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소유권 찌그러졌다가 다시 원상대로 왔잖아요. 탄력적이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하는 승계를 우리는 무슨 승계? 설정적 승계다, 그거죠. 그럼 소유자라도 사용수익은 이제 없는 거죠. 권능 자체가. 얘한테 독점적으로 귀속이 된 거예요. 얘는 전세권자, 얘는 전세권의 설정자. 이해되셨죠? 자, 이것을 설정적 승계라고 하고, 갑은 전세권의 설정자, 을은 전세권자, 이렇게 되죠. 그런데 어떤 이유로 전세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해버려요? 어떤 이유로? 그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컨대 매매를 통해서 얘가 소유자로부터 집을 사거나, 그죠? 매매를 통해서 증여를 받거나, 또는 이게 경매에 나와서 얘가 낙찰을 받거나, 또는 갑이 아버지고 자식이 전세권자일 수도 있나요?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돈 받고 전세권 설정해 주기도 해요? 해요. 저는 해요, 저는 죽어도 할 거예요. 돈 받고 할 거예요. 공짜는 없어요, 공짜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사망했다 그러면 일로 상속이 되죠. 그럼 얘는 전세권자인가 동시에 소유권을 상속했잖아요. 한 사람에게, 동일한 사람에게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이 되었다. 이것을 혼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사망했어요. 갑이 사망했어요. 그래서 얘가 상속을 받았어요. 그럼 얘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 거 아니에요? 그럼 얘한테, 을이라는 자식한테 전세권하고 소유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이 됐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혼동이라고 한다. 동일한 사람에게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 혼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제한 물권,
이 전세권하고 소유권하고 두 개 합쳐봐야 뭐 남아요? 소유권 몇 개 안 남은 거 아니에요? 아, 얘하고 합치니까 소유권 몇 개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권이 있을 필요가 없어서 어떻게 돼요? 소멸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혼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혼동. 자, 거기 우리 책 보시면 231페이지 보시면 혼동 나와 있죠.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법률적인 자격 또는 지위가 한 사람에게 귀속하는 것이에요. 한 사람. 그래서 같을 동자 써서 동. 귀속한다, 혼합된다는 거죠. 물권과 채권의 공통된 소멸 사유이다. 동일인에게 두 개의 지위를 존속시키는 것은 무의미하므로, 그러니까 전세권도 가지면서 동시에 소유권도 가질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거예요. 왜? 소유권 속에 전세권이 이미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두 개의 지위를 존속시키는 것은 무의미하므로 어느 한 지위를 다른 지위에 흡수시켜 소멸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2번 보시면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혼동. 그래서 원칙. 동일물에 대한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경우 뭐가? 제한물권이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쵸? 자, 보셔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혼동이 되었다. 이렇게 혼동이 되었다라는 걸 이렇게 플러스로 표시를 할게요. 그 이유는 묻지를 않아요. 그게 경매든 상속이든 매매든 증여든 뭐든 상관없이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금 전세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혼동이 되면 이때는 뭐가 소멸한단 말이에요? 제한물권이 소멸한다. 소멸하는 게 원칙인데 다만 소멸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첫 번째 본인의 이익을 보호할 때하고 두 번째는 제3자 이익을 보호할 때하고. 그래서 요 예외인 부분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언제 소멸하지 않느냐? 원래대로라면 소유권과 제한물권, 그러니까 전세권 대신에 지상권 들어가도 되죠? 지역권 들어가도 되죠? 또 똑같아요. 제한물권이 들어갔을 때 그때 제한물권은 소멸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소멸하지 않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 투말에 소멸하지 않는 두 가지의 경우를 구별하시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자, 보시면 소유자 갑이 있어요. 그런데 갑소유 부동산에 1번 저당권 을, 2번 저당권 병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말은 을이라는 사람이 갑에게 돈을 빌려주고 갑의 부동산에 저당 잡은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병이라는 사람도 얘한테 돈 빌려주고 또 이 부동산에 저당 잡은 거예요. 그럼 을도 병도 갑에 대한 뭐가 되는 거예요?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돈 빌려준 사람. 그거 어떻게 알아요? 저당권이라는 권리가 그런 거예요. 저당권자가 돈을 빌려줘서 그 돈 떼먹힐까봐 부동산에 담보를 잡은 게 바로 저당권이에요. 그럼 이 저당권자들은 자기 채권을, 빌려준 채권을 어떻게 회수하냐면 저당권을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한다는 것은 경매한다는 얘기죠. 경매에서 누군가 갑소유 부동산을 낙찰을 받으면 낙찰 대금을 낼 것이고 그 낙찰 대금에 대해서 얘가 먼저 받고 남으면 후순위자가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1번, 2번 들어갔다는 말은 얘가 먼저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이 있단 말이에요. 후순위자보다도 먼저 받는다. 그래서 이 등기에서는 등기 순위 번호가 중요한 거라 그랬죠. 자, 이런 상황인데 어떤 이유로 지금 을이라는 저당권자가 갑의 소유권을 혼동한 거예요. 취득했어요. 그럼 을은 저당권 플러스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혼동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혼동되면 제한물권은 소멸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소멸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되냐면 이 저당권이 소멸한다는 말이죠. 왜냐면 소유권이 넘어왔기 때문에 얘는 소유권과 저당권을 같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당권이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소유권 안에 포함된 거니까 저당권은 소멸한단 말이에요. 이론적으로 보면 소멸하게 되면 이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이 소멸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1번으로 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반사적으로 얘가 소멸하니까 얘가 상대적으로 1번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잖아요. 자, 그런데 을이 실제로 돈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았는데 소유권이 상속됐다 또는 매매로 왔다 또는 경매로 왔다 증여로 왔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 권리를 소멸시키고 남 권리만 좋게 만들어주는 꼴은 본인에게 이익되는 게 아니다 그거예요.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안 소멸합니다. 설령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이 본인에게 이해가 혼동이 되었다라고 해도 이때는 안 소멸해요. 어떤 경우? 후순위자가 있으면 안 소멸해요. 자기에게 너무 불리하니까. 돈을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돈을 안 받았는데도 자기 권리를 소멸해서 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진다는 것은 본인에게 너무나 불리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자기가 소유자인데. 이해되셔요? 네. 자, 그래서 이때는 후순위자 있으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뒤집어서 이 경우는 어떨까요? 병이 갑의 소유권을 혼동한 거예요. 그러면 저당권하고 소유권이 혼동됐으니까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되죠? 소멸하죠? 네. 근데 얘 밑에 후순위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원칙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때는 소멸한다. 아, 그러니까 언제 안 소멸한다는 거예요? 후순위자가 있으면 안 소멸한다 그 얘기예요. 후순위자가 있으면. 이해되셔요? 네. 자, 그러면 231페이지 보시면 이거는 제3자 권리의 목적이 될 때하고 이 사례는 안 나왔거든. 네. 한 번 더 보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요거하고, 그러니까 이건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멸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본인의 이익 보호. 두 번째는 제한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제한물권의 혼동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 뭘 봤냐면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이 혼동되는 경우를 봤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제한물권과 그거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제한물권이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보세요. 갑이 소유자인데 여기 1번에서 누가 나왔어요? 지금 지상권자가 나왔어요. 지상권. 그럼 이 지상권은 제한물권이에요? 제한물권이 아니에요? 제한물권이죠? 근데 지상권자가 을이 갑의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권리를 취득한 거예요. 자, 이렇게 지상권을 취득했으면 을이 지상권자, 갑은 지상권의 설정자가 되는데 을이 병으로부터 돈을 빌린 거예요. 병으로부터 돈을 빌려가지고 병이 담보를 잡은 게 이 지상권을 저당권 잡은 거예요. 이러한 형태의 저당권을 제한물권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제한물권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저당권자가 얘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자기가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죠? 저당권을 실행을 하는 거예요. 실행한다는 말은 경매한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렇게 저당권이 경매가 되면 낙찰받는 사람은 무엇을 낙찰받는 거냐면 지상권을 낙찰받는 거예요. 지상권을. 이해되셔요? 아니, 낙찰받으면 소유자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소유권을 낙찰받을 세고. 예를 들어 아까 여기서 저당권이 실행돼서 경매됐다 그러면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요거는 뭐냐면 지상권을 담보한 저당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번호가 독립번호가 아니라 부기등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등기가.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지상권을 소유자가 취득을 했더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지상권하고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혼동됐죠? 그럼 원래 제한물권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소멸한다 그랬죠? 그런데 얘가 소멸하게 되면 얘가 얘한테 돈 빌려줘서 저당권을 잡았는데 이게 소멸하게 되면 얘 권리도 같이 소멸해야 된단 말이야. 대상이 없어지니까. 근데 얘는 돈을 받지도 않았는데 얘네들끼리 혼동했다 그래서 얘가 소멸한다 그러면 얘도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야? 받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때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갑의 소유권을 을이 취득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을은 지상권자인가 동시에 뭐죠? 소유권자죠. 이렇게 되면 을의 지상권은 소멸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안 한다. 왜 안 한다? 이놈이 붙들었잖아요. 원놈이 붙들면 안 소멸하는 거예요. 부기등기로 붙들면 안 소멸. 그러니까 안 소멸하는 건 두 가지예요. 후순위자 있으면 안 소멸. 또 원놈이 붙들면 어떻게 붙들어요? 부기등기로 붙들면 안 소멸. 자, 그럼 우리 책을 한번 보시죠. 231페이지 예외에서 동그라미 1번. 제한 물건이 제3자 권리의 목적이 된 때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하죠. 자, 예컨대 지상권자 갑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해도 그 지상권이 을의 저당권의 목적이면 무엇이 무엇의 목적이에요?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됐다. 여기 봐봐요.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었다. 지상권과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저당권. 이게 바로 지상권 저당권이에요. 지금 얘기한 지상권 저당권. 이 저당권은 소유권을 저당 잡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지상권을 담보 잡을 수도 있고 전세권을 저당 잡을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제한물권을 담보 잡는 저당권은 두 개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 지상권 저당권이나 전세권 저당권이에요. 얘네들은 다 부기등기로 가요? 주등기로 가요? 부기등기로 가는 거예요. 부기등기.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지상권자 갑이,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책을 읽어야 되는 게 책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이 내용이 떠올라야 되는데 안 떠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보자는 거예요. 지상권자 갑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해도 그 지상권이 을의 저당권의 목적이 되면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만약에 지상권이 소멸하게 된다면 저당권을 해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2번 보시면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손해를 주게 되는 경우 예컨대 갑 소유의 X 토지 위에 을이 지상권을 설정하고 그 후 을의 지상권이 제3자 병의 저당권이 목적이 된 경우 이거죠? 병의 저당권이 목적이 된 경우 이 X 토지가 갑에게서 을로 양도된다면 을의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지요. 왜? 왜 소멸하지 않아요? 후순위자가 있으니까. 예? 아니, 후순위자가 아니라 원놈이 붙들었잖아요, 지금. 저당권자가 붙들었으니까 안 소멸하는 거예요. 다시 후순위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런 경우는 후순위자 있어서 안 소멸하는 경우지만 이 경우는 원놈이 지금 붙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똑같은 경우잖아요. 갑소의 X토지 위에 을이 지상권 설정하고 그 후 을의 지상권이 제3자 병의 저당권이 목적이 됐다 그랬으니까 을이 지상권 설정하고 병의 저당권의 목적이 됐잖아요. 이 경우 혼동되더라도 얘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냐하면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죠? 자, 그리고 갑의 토지 위에 을이 선순위 저당권, 병이 후순위 저당권을 가지고 있을 때 자, 갑의 토지 위에 을이 선순위 저당권, 병이 후순위 저당권을 가지고 있었다. 어떤 경우에요, 좀? 이 경우죠, 이 경우. 을이 선순위, 병이 후순위 저당권. 선순위, 후순위. 그죠? 을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해도 을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자, 을이 소유권 취득해도 을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안 한다? 후순위자가 있으면 안 소멸.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고 양가로 4번 보시면 성질상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점유권 동그라미 하시고 광업권 동그라미 하시고 점유권하고 광업권은 혼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적용되지 않는다. 혼동이. 왜냐하면 여러분 봐봐요. 소유권자가 동시에 광업권 취득해도 되나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임야예요. 그럼 내 마음대로 여기서 석탄 채취할 수 있어요? 광물 채취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아니에요. 광물은 국가예요. 국가 소유예요. 땅이 산이 내 산이라도 내 명의의 산이라도 그 안에 있는 광물은 국가 거예요. 그래서 국가로부터 특별히 내 산에서 그거를 채취할 수 있는 허가를 받는 거예요.
특별히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걸 광호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나는 소유권도 가지고 있으면서 광호권도 같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소유권과 광호권이 한 사람에게 귀속됐다 그래서 이 광호권이 혼동으로 소멸하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하면 광호권이 소유권 속에 포함되는 게 아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별개로 인정하는 거예요. 또 내가 소유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같이 동시에 점유해도 되는 건가요? 점유권도 역시 혼동이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자인과 동시에 점유를 해도 되는 거예요. 이 옷이 제가 소유자이고 제가 옷을 점유하더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소유권하고 점유권은 같이 존재할 수 있는 거지 흡수되어서 얘가 소멸하는 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네? 이해되셔요? 그럼 참고로 이해를 위해서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이해를 위해서 지상권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저당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1번이 지상권, 2번이 저당권이에요. 을병. 다시. 소유권과 전세권이 혼동되면 전세권은 어떻게 되죠? 소멸하죠. 근데 을이 지상권자고 병이 예를 들어 전세권자다. 을이 지상권자고 병이 전세권자예요. 네? 그러면 이 지상권을 병이 전세권자가 취득한다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이 전세권은 소멸할까요? 소멸하지 않을까요? 소유권하고 전세권이 혼동되면 전세권은 소멸하죠. 근데 지상권하고 전세권하고 혼동된다면 둘 중 하나가 소멸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소유권 속에는 전세권이 포함되어 있죠. 근데 지상권과 전세권은 포함된 권리가 아니잖아요. 서로 포함하는 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두 개가 같이 존재하면 그 안에 작은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는 거예요. 왜 이거 없어도 여기 소유권에 다 있으니까 사용수익권이. 근데 얘도 사용수익이고 얘도 사용수익이니까 얘네들끼리 혼동이 적용되는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소유권을 그림을 그렸을 때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다. 이게 소유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용익물권 이렇게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능이 떨어져 나왔잖아요. 그럼 이게 어차피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니까 두 개 합치면 얘는 없어질 필요가 있다. 같이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서로 다른 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포함하는 관계가 아니라면 혼동할 수 없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혼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두 가지 어떤 거? 점유권하고 광업권. 그 다음에 그 밑에도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혼동의 효과입니다. 동그라미 1번 보시면 혼동에 의한 물권의 소멸은 네모. 뭐죠? 절대적이다. 혼동이 되어서 물권이 소멸하면 그때는 어떻게 한다? 절대적으로 소멸한다 그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그러나 혼동을 발생하게 한 원인이 부존돼 또는 소급적으로 실효되면 혼동은 생기지 않았던 것으로 된다. 그것도 밑줄. 여러분, 절대적이라고 표현한다면 변한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동그라미 1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혼동에 의해서 물건이 소멸하는 것은 절대적이라면서요? 그럼 혼동에 되어서 물건이 소멸했으면 이제 끝난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죠? 다시 부활하면 안 돼요. 그런데 밑에 보시니까 2번에서 혼동을 발생하게 한 원인이 부존재 또는 소급적으로 실효되면 혼동은 생기지 않았던 것으로 되니까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절대적이에요? 상대적이지 그러면. 그죠? 근데 어쨌든 판례는 절대적이라고 우기고 있다.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절대적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절대적이라고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소멸했던 원인이 소멸하게 되면, 혼동하게 된 원인이 소멸하게 되면 소멸된 권리는 다시 막 예수님처럼 막 부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도 절대적인 겁니다. 예, 됐어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245페이지. 이제 점유권 겁니다. 점유권. 자, 지금 여기 칠판 보시고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지금 뭐 썼죠? 보이나요? 차이가 나나요? 예, 네,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썼어요. 안경을 썼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안경 썼을 때 이 안경은 우리가 사실상으로 지배한다라고 표현해요. 보면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사실상 지배라고 표현하고요. 반면에 이 사람이 안경을 지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썼을 수도 있지만 권리 없이 쓸 수도 있잖아요. 그건 모르는 거죠. 안경을 쓰고 있다는 건 눈으로 확인했어요. 여기서 사실이라는 말은 현실적으로 그런 뜻이에요.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안경을 쓰고 있지만 법률적으로 어떤 권리를 가지면서 안경을 쓸 수 있는 건가? 그건 별개의 문제죠. 어쨌든 우리는 눈으로 확인한 건 안경을 쓰고 있다는 것뿐이에요. 현실적으로 쓰고 있다. 그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법률상 안경에 대한 권리까지가 있는 상태에서 쓰고 있느냐? 그건 모르는 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안경을 쓰고 있다면 법률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그건 두 개의 별개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점유라고 했을 때 이 점유가 무슨 점이라고 그랬죠? 이게? 네, 점령하다라는 뜻이에요. 점령하다. 이게 점복자죠. 점치는 거예요. 거북이 등짝 가지고 이렇게 구멍 뚫어 가지고 불에 구우면 이게 짝짝 갈라지거든요. 그걸 보고 기름 화복을 점치는 거란 말이에요. 요거는 재단이에요. 재단. 그럼 재단에서 점을 쳤단 말이에요. 왜? 뭐 하려고 점을 치는 거예요? 전쟁하려고. 지금 러시아 전쟁했잖아요. 수천 년 전에도 사람들은 이렇게 점 보고 전쟁을 한 거예요. 점 보고. 전쟁에서 그 땅을 빼앗으면 점령하는 거죠? 점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점이 점령하다라는 뜻이에요. 점령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떤 지역을 A라는 나라에서 B라는 나라의 지역을 이 부분을 점령을 했다 그랬을 때 사실상으로는 점령을 하고 있는 거지만 법률상으로 여기를 점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는 별개 아니냐 그거예요. 그죠? 눈에 보이는 거는 현실적인 지배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법률상의 지배라는 건 이거는 말 그대로 법률적으로 지배해야 되는 것이니까 당연히 이 지역은 B라는 사람들이 지배를 해야 마땅한 것이에요. 법률적으로 보면. 그죠? 그러니까 이놈들은 사실상으로 지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같은 논리로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서는 영토 조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헌법 3조에서. 대한민국은 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영토로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가 다 대한민국의 영토인 거예요. 우리 법에 따르면. 그런데 여기를 사실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이 이적단체가 점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들은 대한민국 헌법으로 보면 반국가 단체에 해당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여기 가가지고 이놈 만나가지고 조약 체결하는 건 나라와 나라 간의 계약이 아니잖아요. 나라를 인정 안 하는데 우리는. 우리 현행 질서를 반대하는 이적 집단이에요. 이적 집단. 이적 집단. 그래서 이게 합헌인 게 국가보안법이 그래서 합헌인 거예요. 예? 이북을 찬양하고 고무한다. 심지어 이북하고 이렇게 경기하는 거 가지고 이북하고 일본하고 경기하는데 우리가 일본 편들이겠냐 이북 편들여야지 하고 막 잘했다 그러면 이건 국가보안법 위반인 거예요. 이적단체 찬양 고무죄. 합헌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사실상 지배냐 법률상 지배는 다른 개념이에요. 여기는 지금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법의 해석에 따르면. 얘네들 법의 해석에 따르면 아니겠지만. 이해되셔요? 예. 그래서 사실상 지배냐, 법률상 지배냐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법률상 지배할 수 있는, 법률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본권이라고 하는데 반해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요 상태를 우리는 점유하고 있다. 그래서 요걸 점유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점유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사실상으로 지배한다. 현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재 현실적으로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볼펜을 들고 있고 책을 앞에 놓고 있다 그러면 이건 다 사실상의 지배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권리를 가지고서 지배하는 경우도 있지만 권리 없이 지배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냐면 도둑, 도인. 요게 그릇이라 그랬죠, 그릇. 이게 침 질질 흘리는 모습이에요. 하품 흠자. 예? 그러니까 남의 부잣집에 가니까 자기는 질그릇 쓰는데 여기는 녹그릇 쓰단 말이에요. 이 집은. 그러니까 침을 질질 흘리는 거예요. 훔치는 마음을 가지려고. 그 그림이 여기 훔칠 도자예요. 참 예쁘지 않아요, 그림이? 어떻게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거예요. 예? 물이잖아요. 이게 하품하는 흠자예요, 하품 흠자. 하품을 크게 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근데 물이 있잖아요. 이게 침 흘리는 거거든요. 남의 그릇 보고. 그 식기 보고. 남의 집 가면 그 식기도 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보고 침을 질질 흘리는 모습. 이게 훔칠 도자예요, 훔칠 도자. 그럼 도둑놈은 이 안경을 쓰고 있어요.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죠? 점유권이 있다는 거예요, 점유권이. 현실적으로. 그러나 얘는 법률상의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법률상 권리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 도인은 법률상에 지배할 수 있는 본권이라는 건 없는데 점유는 하고 있으니 그걸 우리는 권리로 인정을 하자. 이게 점유권이에요. 그럼 도둑에게 권리를 인정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되죠. 왜냐하면 얘한테 점유하는 권리 자체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이자에 대한 또 다른 자의 점유 침탈이 일어날 수 있어요. 네 거 아니잖아. 그럼 나한테 내놔. 이 사람도 그 뺏어가면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네 거 아니잖아, 내놔. 그럼 계속해서 자기들끼리 전쟁한단 말이에요. 그 전쟁을 못하도록 일단은 임시적으로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 도둑이 점유하더라도 그 점유 자체를 보호하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빼앗아가지 못하게.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야 사회 질서와 평화가 유지가 된다. 반면에 법률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본권이라고 해요, 본권. 그러니까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래 권리로서 인정할 수 있는 걸 본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권리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법률상의 모든 권리를 다 본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쉽게 표현하면 본권은 그냥 원래 권리인 거니까 점유권이 아닌 모든 권리가 다 본권이에요. 점유권이 아닌 모든 권리가. 그런데 임차권은 채권이죠. 채권이든 물권이든 상관없어요. 다 본권이에요, 임차권도. 본권이라는 건 말 그대로 법률상의 모든 권리를 본권이라고 하자. 점유권 아닌 거. 아시겠죠? 네. 그래서 권리는 크게 점유권과 본권으로 구별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소유권이나 재산권이나 얘네들 본권이에요. 점유권 아니니까. 그리고 임차권도 채권이지만 얘도 본권에 해당한다. 본권의 뜻은 법률상에 인정될 수 있는 모든 권리, 점유권이 아닌 모든 권리를 다 본권이라고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자, 부동산의 점유를 봤을 때 갑이 땅 주인입니다. 갑이 땅 주인이에요. 이 땅의 소유자는 갑입니다. 그 상태에서 건물이 올라가 있는데 건물은 을 거예요. 을 거. 그럼 을이라는 건물주는 지 땅을 쓰고 있어요? 남의 땅을 빌려 쓰고 있어요? 남의 땅 빌려 쓰는 거예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 건물주 을이 병에게 세를 준 거예요. 이 건물을. 그래서 이 병이라는 사람은 을로부터 보증금 내고 보증금을 주고 을로부터 건물을 빌려서 수행하고 갈비집을 운영하는 갈사장이에요. 얘가 갈사장. 대리에서 나오는 갈사장. 그 다음에 정이라는 사람은 주방장이에요. 여기에 무라고 하는 손님이 있어요. 자, 이러면 이런 법률 관계가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땅,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 토지의 점유자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무덤까지 가져가시는 거예요. 건물의 소유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을인 거예요, 을. 근데 이 을이라는 이 사람이 현재,
미국에 있어요. 미국에서 여행 중이에요. 국내에 없어요. 그럼 토지의 점유자는 누가 돼요? 그래도 을인 거예요. 그렇게 정하자 이거예요. 룰이야 이게. 대지의 점유, 땅의 점유는 항상 건물의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건물 임차인 병이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이 사람은 건물의 점유자가 되는 거예요. 토지의 점유자가 아니라 건물을 점유하는 사람. 아시겠죠? 네. 추가적으로 얘는 점유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점유자라고 한다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계속된 상태가 어느 정도 지속이 돼야 되는데 얘는 잠깐 머물렀다 가는 사람이니까 점유자가 아니에요. 토지도 건물도. 얘는 직원이죠? 네. 이 사람을 점유 보조자라고 하는 거예요. 점유 보조자. 이 사람도 점유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토지의 점유자는 누구다? 건물 소유자다. 그럼 바꿔치면 A 소유 토지인데 B가 나무를 심었단 말이에요. 나무 소유자는 B예요. 그럼 토지의 점유자는 누구? 토지의 점유자는 누구? 건물을 나무로 바꾸면 되잖아요. B가 되는 거예요. 다시 A라는 사람이 토지인데 B가 여기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B가. 그럼 토지 점유자는 누구? B가 되는 거예요. B.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대지의 점유자는 건물의 소유자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미국을 한자로 이렇게 쓰죠? 미국을 한자로 이렇게 쓰잖아요. 이거 무슨 미자예요? 아름다울 미잖아요. 근데 일본 놈들은 미국을 쌀미자로 써요. 쌀미자. 예? 쌀미자로 써요. 일본 놈들은 미국을 쌀미자로 써요. 아름다울 미자가 아니라. 돈 많은 놈들 이런 뜻이에요. 참고로. 자, 245페이지 보시면 이제 점유가 관념화되고 있다. 보면 점유하면 점유권이 있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근데 점유 안 하는데 점유권이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점유를 하는데 점유권은 없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원래는 점유를 해야 점유권이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안경을 써야 안경에 대한 점유권이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근데 점유를 하는데 점유권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점유를 안 하는데 또 얘는 점유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란 말이야. 이게 점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이론적으로 바뀌어지고 있다. 원래 점유는 사실상 지배에 대해서 인정하는 권리라면서요. 사실상의 지배라는 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을 때 이게 점유의 개념인데 그럼 이게 눈에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눈에 안 보이게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점유를 인정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아까 점유를 권리로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사회 질서와 평화 유지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도둑놈에게는 본권은 없지만 점유권을 인정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점유권을 인정하게 함으로써 그 현재 상태는 보호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게 점유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차가 낡았어요. 자동차가 엄청 낡았어요. 이거 수리를 해야 돼요. 근데 그냥 지금 덜덜덜 소리가 나는데 언제 멈출지도 모르지만 그냥 끌고 다녀요 지금. 수리를 하려니까 수리비가 수리비가 1,000만 원 나온대요. 새 차를 사는 일만 못해요. 수리를 다 하려면. 근데 수리 안 하고 그냥 이거 이거 그냥 폐차하기 직전이니까, 이거 그냥 팔면 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난 당장 차를 써야 돼요. 자, 어떻게 할 거예요? 수리한다, 1,000만 원 들여서. 아니면 100만 들여서 판다. 아니면 나 지금 당장 급하니까 난 그냥 어떻게 될 때까지 내가 쓰겠다. 그냥 쓰는 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불안하지 않아요? 불안하죠? 그래도 그냥 쓰잖아요. 물론 고치는 게 맞죠. 그죠? 그게 옳아요. 정의예요. 그래서 현실 상태 그대로 내비두는 것도 나에겐 필요한 가치가 되는 거예요.
점유를 권리로 인정하는 것도 나름 필요한 가치가 된다 그거예요. 도둑이 물건을 훔쳐서 가지고 있는 상태도 그 도둑을 위해서 보호하자는 게 아니라 이거로부터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발생한 분쟁이 발생하는 막기 위해서는 얘한테 일정 부분 보호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게 점유권이라는 거예요. 개념 이해하셨죠? 네. 그러니까 점유가 관념화될 수밖에 없다. 왜? 사회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가 되면 안 되지 않느냐. 그죠? 그래서 점유를 하는데 점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또 점유 안 하는데 점유권을 인정하는 경우, 아래쪽 보시면 점유를 안 하는데 점유권이 있대요. 누가 있냐면 간접점유자나 상속인 같은 사람들. 반면에 위에 쪽은 점유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점유권을 인정해서는 안 되는 경우예요. 누구? 점유 보조자. 근데 점유 보조자는 사회 종속적 지배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요. 타인의 지시에조차 점유를 하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이죠? 기사라든지 가정부, 상점의 점원 이런 사람들은 그 주인을 위해서 점유를 하고 있을 것뿐이에요. 따라서 이들에게는 점유권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인정하면 오히려 사회질서가 깨지니까. 그래서 얘들은 점유권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반면에 간접점유자나 상속인과 같은 사람들은 점유를 하지 않아도 점유권을 인정한다 그랬습니다. 자, 어떤 경우냐면 얘들은 점유권이 있는데 간접점유 좀 이따 살펴볼 거고요. 상속인을 한번 보세요. 상속인. 저희 아버님이 지금 현충원에 계세요. 현충원에. 월남전 참전해가지고 거기서 그 훈장을 몇 개 받으셨어요. 근데 이제 고엽제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살아생전에 늘 저한테 해주신 얘기가 이 월남전 간 얘기. 지겹게 들었어요. 심지어 제 친구들 다 몰려가서 다 같이 들었어야만 했어요. 술을 워낙 좋아하셔가지고 후유증 때문에 술을 매일 드셨어요. 이렇게. 일도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강제로 들었죠. 강의를 들어야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친구들 싹 몰고 가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라면 끓여주시고 라면 먹으면서 한 2시간 소주 드시면서 얘기를 하셔요. 그럼 친구들이 또 막 박수 쳐줘요. 그러면 기분 좋게 이제 또 나가시고 그래요.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그 당시 한국 사람들이 월남전에 가가지고 아르바이트를 뛰었는데 주로 이제 시신들의 부장품들을 모아오는 거예요. 부장품. 그래서 뭐 중공기자 같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비싼 카메라들 있잖아요. 그거 전쟁사진 찍는다고. 기자가 죽으면 이제 카메라 주워오고. 그죠? 그리고 군인들 죽으면 시계 같은 거, 롤렉스 시계 뭐 이런 거. 그 중에 대박인 경우가 어떤 경우라 그랬죠? 시신이 생겼는데 뒤져보니까 시계를 하나 찬 게 아니라 한 10개를 찬 시신이에요. 얘도 이만큼 모았는데 걔를 잡은 거예요. 그럼 대박 친 거예요. 자, 그럼 그렇게 시신의 시계를 가져왔다. 이거 시계를 훔친 거예요? 주운 거예요? 길에서 주운 거, 주인 없는 건 주웠다고 하고 주인 있는 거 훔쳤다고 하는 거예요. 주운 거예요? 훔친 거예요? 훔친 거예요. 그럼 누구 걸 빼앗은 거예요? 죽은 사람이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요, 당연히 점유는 상속인이 알든 말든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 시계나 카메라를 가져온 것은 훔친 거예요. 누구 걸 훔쳤다? 상속인 걸 훔친 거예요.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은 그 사실을 알든 모르든 점유가 당연히 승계되는 거예요. 점유해요? 안 해요? 안 해도 점유권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럼 점유권이 있다, 점유권이 없다는 뭘 가지고 따지는 거냐 이거죠. 그래서 뭐가 다른 거예요? 뒤에 가서 점유 효력으로서 점유물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다, 없다예요. 점유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고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자, 갑이 집의 소유자인데 을이 임차인입니다. 둘이 무슨 계약을 하죠? 임대차 계약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이 을이라는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갑에게 을의 점유를 연결시켜 줍니다. 그거를 매개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관계다 그래요. 뭐가? 임대차 계약이
갑에게 을을 통한 점유를 매개시켜주는 관계다. 그래서 을이 얘가 이 부동산에 직접 점유자라고 하면 얘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간접 점유자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직접적으로 이 부동산을 점유하는 사람은 임차인이죠. 직접 점유예요. 직접 점유. 그럼 얘는 점유를 해요? 점유를 안 해요? 안 하는데 얘한테도 점유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간접 점유다. 그럼 이렇게 직접 점유와 간접 점유가 나왔을 때 이 개념이 나오려면 반드시 뭐의 개념이 있어야 되냐면 점유, 매개, 관계의 개념이 있어야 돼요. 자, 책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249페이지 보시면 249페이지 보시면 194조 조문 나와 있죠? 읽어보시죠.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여기서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 밑줄 그시고 그거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 쓰여 있는 점유 매개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이것 뭐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그래서 지전, 질사, 임 이러고 외울 거예요? 아니면 이해하고 말 거예요? 이해하고 말 거죠? 자, 한 장을 넘겨보시면 간접점유 성립 요건에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간접점유자와 점유 매개자와의 사이에 점유 매개 관계가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매개한다는 말은 중간 연결체 역할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그럼 기억 보시면 점유 매개 관계는 민법제 194조가 열거하는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이외에도 계약, 할부매매, 양도담보, 도급, 위임, 위탁매매, 운송계약 등이나 법률의 규정, 유치권, 친권, 후견 등으로도 발생을 한다 그랬을 때 자, 이게 점유 매개관계라고 하는데 여러분 봐봐요. 점유 매개관계를 이해한다는 말은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되냐면 얘가 누구죠? 그 집의 주인이죠. 주인이 얘한테 주었다가 다시 돌려받는 관계예요. 계약관계. 주인이 주었다가 돌려받는 계약관계. 그럼 아까 어떤 게 있었어요? 자, 얘가 지상권 설정해줘요. 돌려받죠? 전세권 설정해줘요. 돌려받죠? 예? 임치는 물건 보관시켜요. 돌려받죠? 임대차 빌려줬다가 돌려받죠? 질권, 물건 맡겼다가 돈 빌리고 나중에 돈 갚고 돌려받죠? 다 줬다가 돌려받는 계약관계예요. 이런 걸 다 묶어서 뭐라 그래요? 점유 매개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사용대차도 마찬가지예요. 공짜로 빌려줬다가 돌려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점유 매개 관계가 아닌 거는 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매매했어요. 갑이 우리가 팔았어요. 돌려받나요? 이건 점유 매개 관계가 아니잖아요. 증여했어요. 돌려받는 거 아니죠? 교환했어요. 주고 끝나는 거잖아요. 이런 건 점유 매개 관계라고 하질 않아요. 그럼 예컨대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으로서 소유권 이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거는 점유권이 뭐 된 거예요? 얘한테 이전된 거예요. 즉 양도된 거예요. 그럼 점유 매개 관계가 없죠, 여기는. 그럼 얘가 직접 점유고 얘가 간접 점유자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직접 점유와 간접 점유가 나오려면 점유 매개 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럼 점유 매개 관계 어떤 거라고 보시면 이제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등등등 이런 것들을 다 점유 매개 관계라고 한다. 자,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여기 봐봐요. 반드시 유효한 법률관계임을 기초로 하지 않습니다. 점유 매개 관계, 이 임대차 계약은 무효가 되든 취소가 되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얘는 직접 점유고 얘는 간접 점유인 거예요. 왜냐하면 점유를 매개했다 그랬으니까 간접 점유가 성립하느냐 여부를 얘기하는 거지
임대차 계약에서 유효에서 권리 의무가 발생하느냐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아니 임대차에서 임차인에게 권리가 발생하고 임대인에게 권리가 발생했다라는 건 이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즉 유효이냐 무효이냐 그걸 따지는 거잖아요. 근데 점유 매개 관계는 얘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얘가 점유하고 있는데도 얘한테 점유권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니까 유효 무효는 중요하지 않더라. 또 얘가 다시 재임돼요. 그걸 뭐라 그러죠? 전대차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전차인이 직접 점유자가 되고 얘는 간접 점유, 얘도 간접 점유가 되는 거예요. 점유를 이야기할 때는 분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분권은 아무 상관없어요. 점유를 이야기할 때는 분권하고 따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첩적인 점유 매개 관계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간접 점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점유 매개 관계가 유효하여야 한다. X. 중첩적인 점유 매개 관계도 가능하다. O. 이해되셨죠? 네. 예. 자, 잠시 쉬었다가 보겠습니다.